네, 이규독입니다. 오늘이 지금 4월 7일이고요. 11시 정도 됐는데 급박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속보를 전해드리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요거는 뭐 빠르게 제가 대응을 해서 좀 안 정보가 있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정영 선수가 5월 초에 트레버 픽이랑 경기를 미국 디모인 아이오와 주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디모인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트레버 픽이 의외의 어떤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음, 아웃이 됐습니다. 음, 내용인즉슨 UFC PI에서 뭐 줄넘기를 하다가 다리 쪽에 골절이 왔대요. 피로골절이라고 하잖아요. 뼈에 좀 무리가 와서 조금씩 금이 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빠직되는 피로골절이 와서 지금 경기는 5월 초에 이정영 선수랑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이제 그 이정영 선수의 소속사 매니저분과 임기호 대표와 연락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통보가 왔고 부상을 당했다. 트레버 픽이. 그래서 이정영 선수의 경기는 이제 그럼 연기가 되는 건지 취소가 되는 건지 이제 물어봤더니 패더급 UFC 패더급의 매치메이커는 션셜비거든요. 션셜비가 새로운 상대를 급하게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한 달가량, 4주가량 남았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아직 한 달 딱 남았으니까 근데 이정영 선수가 이미 이제 미국에 가 있고 비용은 이제 또 들어갈 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어차피 또 에디 차코치하고 파이트레디에서 훈련 캠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뭐 전략적인 수정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몸 상태는 준비돼 있기 때문에 경기를 뭐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빨리 찾아진다면 이런 소식을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UFC에서도 이정영 선수를 좀 관심 깊게 보는 것 같아요. 트레버 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진짜 찐 덕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랭킹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도 나름의 어떤 인상을 굉장히 깊게 남긴 선수거든요. 그 선수를 패배 이후에 이정영과 붙여줬다는 거는 확실히 UFC가 이정영 선수를 관심 깊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상대가 찾아지겠죠. 한 달 남았으니까. 찾아지겠죠. 뭐 전혀 새로운 인물을 끌어올 수도 있고 뭐 컨텐더 시리즈에 리스트 올라와 있는 선수들일 수도 있고 작년에 뭐 지긴 했어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으면 또 뽑았을 수도 있는 거고 뭐 LFA라든가 피더 단체 챔피언들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빠르게 잡혔으면 좋겠네요. 이왕이면은. 근데 트레버 픽이 좀 싸움꾼이니까 이정현 선수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은데 완전히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면에서는 좀 약간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빠른 매치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네, 다시 소개를 우리 톤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이덕입니다. 깊은 심해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격투기 팬들에게 헌사하는 그런 저희의 팟캐스트인데요. 고트타임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분은 브랜드 전략 멘틀의 이정수 자문입니다. 네, 이자문입니다. 네, 이자문입니다. 이자문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뵙는데? 2주 만에 네. 잘 지냈죠. 지난주에는 그 넷플릭스의 악연. 네. 드라마인가요? 드라마예요. 시리즈. 드라마예요? 6화짜리 시리즈인데 네. 캐스팅이 되게 좋더라고요. 캐스팅이 화려하더라고요. 뭐 신민아, 김남길 맞죠? 김남길. 그리고 그 이광수, 키 큰 이광수. 이광수. 네. 그리고 이희준. 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박혜수 있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배우. 예. 그런 분들이 정말 포진해 있는 드라마인데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윤종빈 감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영화 감독. 군도,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비스티 보이즈. 비스티 보이즈. 이런 특히 그 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윤종빈 감독이 제가 알기로 수리남의 감독이기도 한데 그때도 제작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악연은 그 제작을 윤종빈 감독이 이제 도맡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연출은 다른 분이 하시고. 연출은 다른 분이 하고 그 웹툰 원작인데 저 개인적으로 몰아서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네. 못 봤는데 네. 요새 따로 뭐 OTT를 보는 건 없어요. 음. 요새는 또 폭삭 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그게 또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울까봐 제가 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솔직히. 그 보면 짤 같은 게 돌잖아요. 그게 뭐 화제죠. 해외에서도 화제고. 음. 폭삭소가수다에 대한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 여담이 있습니까? 네, 여담이 이것도 여담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특히나 아시아 감성에 있어서 그죠. 공감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되게 서울 감성이면 또 어떻게 보면 공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제주도가 배경인 드라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비주얼이나 어떤 문화에 있어서 되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보기엔 본토 서울보다 무채색, 어떻게 보면 이국적이지만 동시에 서울 색채가 약하기 때문에 몰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이 약간 됐을까요? 뭐랄까요? 바다도 많이 나오고 복식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게 영어 제목이 그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이에요. 이거 되게 잘 지은 거예요. 텐저린이 뭐죠? 귤. 근데 영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When Life Gives You Lem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레몬은 쓸모없는 과일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던져주면 이라는 속담이 있는 거죠. 뭐냐면 쓸모없는 걸 던져주면 어떻게 할 거냐. 뒤에 이어지는 게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 긍정적으로 살자 약간 이런 건 거죠. 좋네요. 근데 이게 약간 그걸 꽈서 제주도의 특산물이 이제 밀감이라고 하죠, 예전에. 밀감이라고 밀감.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밀감. 그게 아마 꿀 밀자의 그 감일 거예요. 즉 꿀처럼 단 뭐 감, 밀감. 뭐 낑깡이라는 과일도 있지만서도 인생이 너에게 귤을 던져주면이라는 게 영어 제목인 거예요. 잘 졌다. 잘 졌죠, 센스 있게. 근데 이게 밈화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시아 쪽에서 인생이 너에게 밀감을 던져줬는데 그 밀감 껍질을 누가 눈에다가 발랐다. 사람들이 다 우니까 그걸 한 번 더 꼰 거예요. 그만큼 지금 폭삭 속았수다가 엄청나게 좀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봤는데 동아시아 쪽은 정서가 그래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중남미 쪽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던데요. 많이 보죠. 왜냐면 감성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중남미도.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가족 정서가 강하고 좀 감정적인 드라마가 인기가 많고 중남미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브랜드 자문, 이자문 아니겠습니까? 이자문으로서 저는 이게 약간 순차적인 것 같아요. 순차적이라 하면? 이게 지역, 그러니까 어떤 나라 브랜드에 있어서 캐스케이딩이라고 하죠. 이게 밀려납니다.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서울 베이스에 뭔가가 포화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쵸. 지방 쪽으로 넘어가요. 그 인기도라던가 관심도가. 저는 이게 K 컨텐츠에 있어서 약간의 사건 같아요.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곳이 좀 다른 관점에서 조명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코리아가 K가 확실히 좀 그쵸. 뜨고 있다. 왜냐면 미드 같은 것도 옛날에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뉴욕 배경, LA 배경만 나오다가 점점 이제 뭐 서부도 나오고 서부도 나오고 막 캘리포니아도 중부도 나오고, 나오고 중부도 예를 나오고. 들어서 뭐 힐빌리의 노래 뭐 이런 거는 또 그리고 뭐 데어 윌비 블러드였나? 데어 윌비 블러드? 그런 거 뭐 텍사스의 유전을 다루고 막 그런 식으로 그게 행오버는 라스베가스로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뉴욕이만 LA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컨텐츠적으로 한국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배경에서도 서울 이외에 다른 곳도 국제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도가 있게 또 접근을 네. 해주시네요. 네. 격투기 얘기 해야 되나? 잠깐 그럼 격투 얘기 잠깐만 갔다 오면 아. 이렇게 K가 나왔으니까 K. 어제 이제 이창호 선수가 K MMA 대구에서 합니다. 정영준 대표님 좋아하시겠네요. 내일 저 김대환 대표 만나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다시 넘어가서 네.
어제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되게 음. 멋있게 이겨가지고 맞아, 로미우스란 맞아. 선수를 음. 진짜 예전에 일본식 그래플링 있잖아요. 맞아요. 그 뒤집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게스탄 느낌이 아니라 네. 눌러놓고 막 이렇게 압박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막 뒤집히고 주고 막 이렇게 그런 경기를 이제 이겼는데 원래 이창호 선수가 개미지옥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었어요. 아. 근데 자기 딴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개미지옥이 영어로 별로 좋은 뜻이 아니라고 자기는 들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별명 없이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먼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마이클 비스핀이 야, 너 코리안 하비비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중계에서 코리안 하비비라고 네, 하더라고. 코리안 예, 예. 하비비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이창호가 갑자기 아니야, 오늘부터 나는 코리아 머신이다. 아. 코리안 메랍이다. 예. 그러니까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그걸 보고 너무 멋있는 퍼포먼스였다. 아. 코리아 머신 이렇게 아. 딱 써준 거예요. 이게 샤라웃을- 인정을 해준 거죠. 샤라웃을 해줬네. 예, 그래서 공식 앞으로 별명이 K 머신으로 갈 K 거예요. 머신. 예, 아. 코리아가 아니라 K 머신. 일단 좋다. K 머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코리아 뭐 재밌네. 하면은 네, 좀 네. 너무 좀 틀에 박히고 한국적인 이미지에서는 뭐 또 코리아를 붙여 뭐 이런 느낌인데 K 머신은 또 괜찮지 않을까요? 어때요? 좋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이 영미권 선수가 아닌 선수들은 어감상 굉장히 짧은 이름이 아니면 네. 확실히 그 닉네임이 있는 게 그 그렇죠. 인지도를 인식시키는 리드 타임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드 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격투기 선수의 커리어는 딱 한정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각인이 시켜져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그게 물론 이창호로 해서 이창호 선수 워낙 잘하니까 여러 경기 하면서 알리는 게 더 정확하고 깊게 알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줄이려면 K 머신 괜찮네. K 머신. 그리고 또 어쨌건 현지 중계팀이 코리안 합입 얘기를 하다가 네. 인터뷰에서 메랍 머신 얘기를 했고 메랍이 샷아웃까지 해줬으면 네. 스토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쵸. 그 위에 올라타는 거 굉장히 영리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예. K 머신. K 머신. K 얘기가 나와서 예. 폭삭 수고하셨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악연에서 시작했군요. 악연에서 악연에서 시작했네요. 제가 윤종빈 감독 워낙 좋아해서 이만큼 저희가 네. 풍부합니다. 아하. 얘기할 거리들이. 네. 지지난주죠. 네. 이 방송 분에 대한 댓글 반응을 좀 봤어요. 아, 교덕코트 채널에.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잘라서도 내보고 뭐 해봤잖아요, 여러 네, 가지를. 그렇죠. 나름의 근데 여기 이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자체가 그냥 틀어놓고 롱으로 즐기시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댓글들이 차라리 안 자르니까 참 좋다. 대부분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토막을 내지 말고 그 내용 중에 쇼츠를 좀 만들어서 풀 버전을 홍보해라라는 조언도 있으시고 서울에서 충청도 가는 길에 딱 틀었습니다. 딱 그 시간인가 봐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30분 일단 기분 좋고 시작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수를 진득하게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차별성을 그쪽으로 두면 좋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댓글들. 아, 저도 댓글 사실 대화하는 느낌이잖아요. 댓글 달리면 네. 시청자분들. 그래서 네.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려서 좀 뿌듯했고 뭐랄까 원하는 의도한 바 원하는 바에 가까운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저 확장성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은 방송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의도대로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팟캐스트 같은 거 들을 때 짧으면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는 거야. 네. 설거지를 오래 하는데 팟캐스트를 해요. 아니면 청소를 오래 하는데 팟캐스트를 들어요. 근데 이게 20분에 끊겨. 그러면 막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고 다시 네. 또 다른 영상을 클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긴 게 생활 패턴으로 봐도 맞겠다. 소비자 행동론적으로 봐도 맞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교도코트 프로그램을 방송을
기대하는 바를 알고 이제 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시간 정도 넘게 늘 해왔는데 갑자기 또 줄어드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약간 또 설거지 중간에 아 그쵸. 물기를 안 닦고 하면 또 잘 안 안 눌러지니까 눌러져. 다시 또 닦고 그쵸. 눌러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 될 것 그러다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같이 40대에 들어오면 음.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로 이어지거든요. 자칫하면.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네. 아 근데 뭘 하려고 그랬지 하다가 그걸 뭘 하려고 그랬지 뭐를 끝내 기억을 못 하다가 다른 짓 하다가 문 있다. 이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깊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방향성을 네. 따라서 또 길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도코트 채널의 고트타임은 긴 호흡이지만 네. 또 포트폴리오 세계관에 있어서 또 짧은 템포 각론적인 거 네. 쇼트폼 컨텐츠 다 있으니까 음. 그렇게 좀 좋은 의미로 편취적으로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멕시코의 또 전문가시니까 멕시코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노체 UFC가 펼쳐집니다. 네. UFC 312 넘버 PPV 대회고요. 네. 지난번 대회하고는 차별점이 생긴 게 그때는 라스베가스에서 했지 않습니까? 스피어에서 스피어라는 했죠. 공간에서 멕시코 본토로 날아가기로 한 모양이에요. 네. 멕시코 과달라하라라는 네. 도시에서 대회를 열기로 했고 실제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과달라하라 우리가 익숙치는 않은데 저는 네. 어떤 도시인가요? 과달라하라가 멕시코 제2의 도시예요. 제2요? 제2의 도시. 부산 같은 거예요. 네. 멕시코 제2의 도시고 경제나 뭐 규모나 여러 면에서 그리고 카넬로의 고향입니다. 아, 카넬로 알바레스의 고향. 죄송합니다. 네. 네, 카넬로의 고향이고 실제로 카넬로도 메가 매치를 과달라하라에서 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UFC 입장에서는 진출하기 전에 리서치를 당연히 했겠죠. 이 시장이 어떻게 뭐 티켓 가격부터 해서 규모부터 해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근데 뭐 당연히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격투기 매치에 조금 더 특정적으로 보면 카넬로 경기에 관객이 모아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는 것도 있는 거고 제 제가 기억에 알기로는 알렉사 그라소가 또 과달라하라 사람일 거예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 예전에 카넬로 알바레스 경기를 과달라하라에서 했는데 맞아요. 한 알렉사 10만 정도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예. 알렉사 그라소 전 챔피언 알렉사 그라소가 과달라하라 사람이 맞네요. 그래서 네.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대회는 이제 9월에 치러져요. 네. 9월에 이제 멕시코 독립기념일 주간에. 네. 근데 이제 워낙 메가 이벤트니까 이런 메가 이벤트는 몇 개월 전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사람들도 티켓 살 준비부터 해서 그렇죠. 야 그때 과달라하라 여행 한번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플랜도 짜고 해야 되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TKO 그룹에서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카넬로랑 테렌스 크로포드의 P4P 복싱 최강자 결정전이 네. 최강자 결정전이라는 건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진짜 고질라 대 킹콩의 대결이 지금 멕시코 독립기념일 주간에 아마도 라스베가스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아요. 근데 그 대회에 있어서 UFC의 TKO 복싱이 이번에 개입을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넬로가 현재 TKO 복싱을 파이낸셜 재무적으로 사실상 백업을 하는 지원을 하는 펀드인 네, 또 나오죠. 그 사람. 투르키 알 셰이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엔터테인먼트부 장관이 카넬로랑 계약을 했거든요. 네. 사우디랑 카넬로가 계약을 했고 그 카넬로가 이번에 테렌스 크로포드랑 9월에 맞붙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사우디와 UFC가 파트너십을 맺은 이 상황에서 UFC가 상당 부분 좀 복싱의 프로모션에
개입도 하고 감도 잡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는 노체 UFC가 펼쳐지고 또 라스베가스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아직 정확히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크로포드와 카넬로의 경기가 펼쳐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TKO 복싱 리그가 시작이 될 텐데 네. 그거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약간 예고편 신호탄이 될 수도 그게 있겠네요. TKO 프로모션의 이름을 달고 하진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이렇게 그렇죠. TKO 쪽의 인원이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좀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 매치업 자체가 발표는 안 났기 때문에 네. 예상만 할 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성사가 돼야 되겠고 카넬로 대 크로포드가 근데 성사가 된다면 좀 여러모로 파이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노체 UFC가 노체가 밤 밤, 나이트 나이트. UFC 나이트예요. 네. UFC의 밤인데 네. 근데 노체라고 이제 스페인어를 붙인 이유는 이 주간이 멕시코 독립 기념일 주간이기 네. 때문에 엄청나게 뭐 추석이나 설날처럼 한국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잔치 주간이에요. 그 잔치 주간의 클라이막스의 어떤 스포츠 이벤트.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하. 스포츠 이벤트가 딱 있어주면 좋은 거죠. 방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미리 발표를 했다는 건 시기적으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져 그잖아요. 있는 거죠. 이게 장소가 중요했는데 네. 라스베가스가 아닌 멕시코 본토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죠. 본격적으로 네. 멕시코 시장을 더 두드리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멕시코의 PI 퍼포먼스 인스티튜트도 인스티튜션인가? 인스티튜트. 도 설치를 해놨고 여러모로 이제 거점인 거죠. 멕시코가 이 멕시코 이남으로 네.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어떤 그 마켓의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진입하기 위한 거점인 거죠. 그렇게 아까 뭐 이것도 이어지네. 네. 폭삭 소가수다에서 서울에서 제주도로 간 것처럼 네. 멕시코 이외에 또 국가 마켓 관점에서는 멕시코 시티 이외에 또 다른 거점을 하나 세우는 거죠. 좋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UFC가. 그러니까 UFC가 뭐 WWE 같은 경우는 4월에 이제 다다음 주에 레슬매니아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월에 여름에는 서머슬램, 그쵸. 뭐 1월에는 로얄 럼블, 뭐 연말에는 서바이버, 뭐 해서 달마다 PPV가 있잖아요. 그쵸. UFC도 생각해 보면 하나씩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초나 지금은 올해는 6월 말인데 미국 독립기념일 주간. 네,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가 있고 네. 그다음에 11월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하죠 보통. 11월에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그렇죠. 갑니다. 뉴욕에. 그리고 한 3, 4년 전부터 10월에 이제 해서 그렇죠. 대회 하는 거를 꼭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슬림을 위한 대회예요. 그렇죠. 무슬림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지금 무슬림 인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 중에 제가 알기로 단일 종교로 거의 가장 많나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노체 UFC가 이제 9월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멕시코에서는 대회가 있었죠. 멕시코가 있었고 무슬림은 두 번째로 많은 종교인 기독교 걸로, 다음에인가요? 그리고 올해도 갈지는 모르겠는데 유타 대회도 항상 좀 재밌게 했었고 솔트레이크. 솔트레이크 시티 솔트레이크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로 딱 잡아놓는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뭐 호주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몇 회 하면 이제 그걸 중간중간에 넣는 것 같아요. 잘 유기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그게 이제 UFC의 변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UFC 멕시코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네. 모레노하고 스티브 얼스에게 경기가 있었죠. 여기는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던 경기고 지금 공식 집계로는 19,73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5,000 들어가고 이 정도 되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거의 꽉 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회 이제 켈빈 가스텔롬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쵸. 예, 조 파이퍼가 조 이제 파이퍼. 문제가 돼 가지고 네. 경기는 못 뛰었죠. 조 파이퍼가 음. 이 얘기는 드려도 될까요? 조 파이퍼 얘기. 네, 조 파이퍼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조 파이퍼가 음. 순식간에 조금 어어. 찌질한 이미지, 찌질이. 찌질이 이미지. 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조 파이퍼가 배탈이 난 거죠. 배탈이 나서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조 파이퍼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그거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이게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그 이후에 올리면서 막 조 파이퍼가 지금 제가 보기 기믹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조 파이퍼의 별명이 바디백이에요. 바디백. 바디백. 그 시체백. 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바디백을 준비해라 이거야. 어. 내가 인간 바디백이다. 어. 나랑 붙으면 다 거의 그냥 나. 실신이다. 어. 아니면 뭐 초크로 보내버리겠다 이거죠. 완전 터프가이 이미지고 어쨌건 바디백이니까. 그리고 미들급 치고 진짜 거인이에요. 키도 크고 막 네. 등도 막 이만하고 머리통도 크고 대구박도 크고. 근데 이 선수가 차에서 이제 성명을 영상으로 했는데 거기서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조차 가스텔롬 대 파이퍼를 너무 기다렸거든요. 그게 제일 기대되는 매치업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너무 기다렸는데 네. 아침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는 이게 편견이 무서운 게 가스텔롬 얘 뭐 또 일이 뭐가 생겼나 한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당연히 뭐 가스텔롬이겠지 했는데 보니까 파이퍼가 배탈 맞죠? 배탈이 났다는 거. 근데 얘가 뭐 멕시코 같은 시궁창은 다시 안 올 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댓글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파이퍼 너 도망갔냐? 막 스페인어 댓글이 달리니까 얘가 열이 받은 거지. 근데 거기서는 잘못을 했을 땐 그냥 잘못까진 아니어도 본인의 실수긴 하니까. 귀책 사유가 본인한테 있으면 겸허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코칭을 했는지 아니면 지 혼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멕시코를 막 시궁창이라고 한 거예요. 코빙턴 했네요. 근데 코빙턴은 솔직히 누가 봐도 좀 어느 정도는 프로레슬링적으로 한 거잖아요. 각본이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얘는 뭐 셋업이나 맥락이 그냥 자기 차나 비행기 같은 데서 진짜 그 세로로 화면 세워서 얼굴 얼빡샷을 잡아서 네.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멕시코 사람들도 화를 또 돋구는 일이 되겠네요. 원래 이건 또 이자문의 지론인데 축구 문화가 있는 나라 팬들은 격투 팬들은 셉니다. 민족성이라든가 민족성 플러스 축구 문화가 있는 나라 팬들은 세요. 영국, 멕시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팬들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왜냐면 애초에 그 공격하는 팬들 단위로 상대방을 죽여놓는 문화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기죽여놓는 문화. 그러니까 막 그 포화가 진짜 십자포화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파이퍼가 순식간에 뭐 그 바디백이 아니라 똥백이다. 씨백이에요? 막 그런 게 엄청 많이 올라와서 파이퍼 이미지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또 뭐 선수는 언제나 마지막 경기 이미지가 본인의 이미지인 거니까. 그러니까 영리하다면 이걸 또 잘 활용하겠죠. 활용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엔 PR적으로 조금 이상했다. 근데 여기서 다음 경기에서 이겨버리거나 하면 완전 또 빌런 이미지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멕시코계를 또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가스텔롬이랑 다시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러면 또 나름 코빙턴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유려하진 않았지만. 네. 파이퍼가 요즘에 좀 미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약간 그 파이퍼가 필라델피아 출신이에요.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필라델피아가 어떤 도시냐면 로키가 필라델피아 그렇죠, 사람이에요. 로키 발보아. 그 실베스타 스텔론의 로키 발보아가 필라델피아 사람이라서 그 미국 내 문화권에서 이미지가 파이트 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그래서 있어요. 그 정신적 수장이 누구냐? 에디 알바레즈입니다. 그렇죠. 네, 언더그라운드 킹 에디 알바레즈인데 파이퍼가 그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크루가 있어요. 조 파이퍼 그리고 UFC 안드레 페트로스키, 페트로스키 그리고 팻 사바티니, 사바티니 그리고 션 브래디, 그리고 폴 펠더. 들어보니까 좀 비상하다. 비슷하다. 뭔가 느낌이 있죠. 약간
언더독 이미지예요. 어. 약간 언더독 이미지.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현재 요즘에 좀 뭐 경제적으로나 치안 뭐 마약 관련해서도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래도 약간 그 필라델피아의 언더독 집단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 친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BKFC 있잖아요. 베어너클 파이팅 챔피언십에서 에디 알바레즈랑 제레미 스티븐스가 맞붙었는데 네. 그때 경기 전에 팬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 팬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 경기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고 열렸고 심지어 그 BKFC의 CEO도 네. 대표도 펠드만. 필라델피아 사람이고 펠더만도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구나. 제레미 스티븐스. 그 경기 앞두고 팬들이 막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홈 경기 오면 그 홈팬들이 상대 선수를 막 비난을 해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 코너 맥그리거 알도 기자회견 하면 아일랜드에서 기자회견 하면 막 아일랜드 팬들이 알도를 막 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조롱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팬들이 돌아가면서 제레미 스티븐스 너 지루하지? 까까까까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조 파이퍼야. 조 파이퍼가 팬석에 있다가 기자처럼 질문을 한 거군요. 약간 우리 보스를 감히 필라델피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그 느낌으로 제레미 스티븐스를 되게 프로레슬링 같이 덩치도 훨씬 크고 지금 막 싱싱한 선수잖아요. 20대 후반에. 막 제레미 스티븐스 너는 죽을 준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KO 당하고 실려나갈 준비해라 막 으름장을 놨단 말이죠. 제가 그거 딱 보고 아 얘들이 컨셉을 잡았구나. PR 컨셉을. 약간 필라델피아 갱스터 느낌으로 하는구나. 제가 보기에 그 기믹의 연장선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미묘한 건데 조 파이퍼도 트럼프 서포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다 트럼프 서포터인데 지금 약간 멕시코랑 미국 벌서스 인터내셔널 그쵸. 구도예요. 관세도 그렇고.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선수들이 그거를 그대로 스포츠 스타나 엔터테이너들이 그걸 그대로 본인 분야에서 똑같이 설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길었네요. 아 재밌네요. 네. 조 파이퍼 얘기가 이렇게. 조 파이퍼 지금 교도코트 채널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아니 뭐 왜냐면 아시려나? 조 파이퍼가 그때 이제 1라운드에 KO 막 연속으로 시키고 했을 때 데나이디 대표가 엄청 칭찬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조 파이퍼처럼만 싸워라. 조 파이퍼가 그 파이퍼처럼만 2023년도에 유행어였죠. 싸우면 띄워준다 우리는 결과를 보여주면. 그래서 한국 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아는 인물인데 이름도 뭔가 파이퍼야. 뭔가 멋있어. 생김새도 약간 뭐 할리 데이비슨 타고 갈 거 다닐 것 그쵸.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잖아요. 조 파이퍼를 찾으세요 하면 조 파이퍼 같이 생겼잖아요. 뭔가.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그걸로 뭐 조금 그런 조그마한 소동이 있었다. 멕시코 팬들을 다 적으로 돌렸다. 근데 스토리라인은 생긴 거죠. 향후에 이제 멕시코 가거나 하면 재밌을 수 있겠죠. 오히려. 그렇죠. 알겠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언제부터 이제 자국 선수들에 대한 응원 문화라든가 있죠. 이런 게 굉장히 큰데 헨리 세우도 같은 경우는 멕시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후도란 이름이 보여주듯 히스패닉이잖아요. 멕시코계 미국인이죠. 생김새도 그렇고 딱 누가 봐도 멕시코계인데 근데 이번에 막 야유가 나왔다잖아요. 이번에 관객석에 잡혔는데 야유가 나왔죠. 코리안 좀비는 야유는 안 나왔는데 코리안 좀비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코리안 좀비는 코리안데 코리안데 막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헨리 세우도는 야유가 나왔다. 야유가 나왔죠. 이건 뭐죠? 왜 그렇죠? 이게 헨리 세우도가 멕시코계잖아요. 근데 왜 야유가 나왔을까?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트럼프가 나옵니다. 이게 항상 걸려 트럼프가 있구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온 나라랑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헨리 세우도도 트럼프 서포터예요. 되게 정치 색채가 있는 친구인데 저보다 어리죠? 친구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UFC 나올 때 보면 그 독수리 헬멧 같은 걸 쓰고 나와요. 막 특이한 코스튬 같은 걸 입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멕시코 전사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라는 게 스페인어를 쓴다는 게 히스패닉이잖아요. 네. 근데 프리 히스패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발견은 아니죠. 원래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아즈텍 문명 전사들이 입던 그 옷을 입고 등장을 할 정도로 UFC에서 네. 헨리 세우도는 본인의 혈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던 선수였죠. 멕시코 혈통을. 참고로 이때는 베넘 이전, 리복 이전 유니폼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입고 나올 수 있었어요. 뭐 자유롭게 입고 나올 자유롭게 수 있었을 캐릭터가 있을 때. 네. 근데 이 선수가 왜 갑자기 이 정도로 멕시코 혈통을 내세우던 선수가 멕시코에 와서 관중석에 비춰졌는데 왜 야유를 받을까? 그때 참고로 뭐 헨리 세우도의 별명도 메신저였어요. 메신저. 그렇지. 메신저였어. 어떤 메시지를 메시지를 긍정적인 전하겠다. 메시지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우도가 저는 이게 그건 것 같아. 이게 너무 똑똑해서 조금 감 못 잡는 스타일 있잖아.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헨리 세우도가 트럼프나 이런 쪽 지지 발언을 하고 그런 논리를 펼치다가 나는 멕시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를 그런 거예요.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할 거야 나를.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팟캐스트였나 하여튼 이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굳이 그런 발언을 왜냐면 지금까지 세우도가 멕시코계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이후에 정부 출범 이후에 끊임없이 이민자들이랑 트럼프랑 이렇게 부딪힌단 부딪히죠. 말이죠. 정책이나 이런 게 급진적이다 보니까. 근데 뭐 좀 트럼프 쪽 지지자들은 뭐 이게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뭐 또 반대하는 입장은 심하다는 입장이고. 근데 그 와중에 세우도가 나와서 야 멕시칸이 뭔데? 나는 아메리칸이야. 근데 그게 뭐 온건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되게 좀 야 나는 멕시칸 아니야. 나 왜? 나 여기 미국 살고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약간 한 정색한 느낌. 많이 정색. 많이 정색. 예. SBS TV 동물농장에 강아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강아지가 개 새끼 아닙니까? 네. 그냥 개정색을 한 거야. 개정색을 한 거야. 선을 그었다고 표현하죠. 되게 선을 그은 거. 굳이 그럴 필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얘기 이후 몇 주 후에 그 멕시코에 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멕시코인들이 또 벼르고 있다가 조파이파 안 나와서 짜증 나는데 세우도 비추니까 세우도도 좀 당황한 얼굴이에요. 그때 보면. 근데 내가 보기엔 세우도도 내가 영어 컨텐츠에서 영어로 얘기한 건데 이것까지 다 밝혀졌을까?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조금 당황을 해. 좀 썩소를 날려요. 그때 아차 싶었을 거야. 세우도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번 얘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도가 패착이 하나 있습니다. 세우도 은퇴 사건 아시죠? 코로나 때. 은퇴한다고 하고 도미닉 크루즈 이기고 나서 갑자기 뭐 트리플 C is out 그러면서 딱 나가버렸어요. 그게 저는 엄청난 패착이었다고 봐요. 왜 그렇죠? 그게 정설이 그 블러핑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나 화이트가 어떤 게 있냐면 딜을 잘하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당연히 다 그렇죠. 근데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눈 딱 감고 버립니다. 눈 딱 감고 그러니까 포기를 해요. 메리트가 있어도 UFC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해요. 이게 헨리 세우도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헨리 세우도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미닉 크루즈한테 이기고 트리플 C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올림픽 챔프, 플라이급 챔프, 벤터급 챔프. 근데 추측컨대 이때 매니저가 알리 압델 아지즈인데 그 세우도가 파이트머니 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 안 움직여줬을 거예요. UFC가. 근데 그때 코로나 때고 스타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헨리 세우도가 주가가 엄청 높아졌고 주가 발표는 안 난 상황이지만 지금 이긴 상태였거든요. 도미닉 크루즈랑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갑자기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봐도 헨리 세우도가 은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교섭이 안 되나 보다. 힘싸움 맥그리거처럼. 맥그리거 같이. 근데 그 당시에 와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한다고? 공개적인 데서 그렇잖아요. 공개적인 데서 그 어떻게 보면 UFC 입장에서 뭐 변명할 여지도 없게 이렇게 던지고 간다고? 근데 그때 진짜 웃긴 게 데이나 화이트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럼 은퇴해야지. 진짜로. 그때 세우도가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건 맞긴 맞아요. 왜냐면 그때 플라이급을 구했다. 뭐 그때 그런 TJ 딜라쇼가 내려왔는데 플라이급을 구한 후에 올라와서 그 말론 모라에스랑 아마 공석이 된 TJ 딜라쇼의 타이틀을 두고 싸워서 이긴 후에 챔피언이 됐고 방어전을 다름 아닌 도미닉 크루즈랑 해서 레전드 파이터와. 플라이급으로 해서 코로나 때 스타가 필요한 UFC 입장에서 야 올림픽 출신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플라이급 챔피언 벤터급 챔피언까지 파이트머니 안 올려줘?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궁극의 이 블러핑 비기를 쓰겠다. 은퇴. 협상의 비기를 쓰겠다. 은퇴 드립. 데이나 화이트가 아우 좋은 선수였어 이렇게 하고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헨리 세우더가 당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기억이 맞다면 좀 있었고 있었다. 예. 그 후에 개점 휴업했다가 돌아와서 패배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시절을 좀 약간 흘려보낸 감이 그때 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무주공산이었는데 그때 왜냐면 카마루 우스만이나 이런 선수들이 코로나 때 새롭게 등극한 선수들이 몸값을 엄청 키웠거든요. 그 당시에 아부다비 날아가고 이러면서 아부다비 날아가고 막 프로스포츠 아무것도 없을 때 UFC만 하니까 막 그때 챔피언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세우도가 모르죠. 속사정은 모르지만 또 너무 똑똑한 게 너무 기술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게 좀 이런 후폭풍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죠. 헨리 세우도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나이가 보니까 87년생이네. 38살. 네. 87년생이면 이제 권하솔, 뭐 이광희, 아니가 거긴 86이구나. 86. 정찬성. 정찬성하고 동갑이네요. 정찬성 대표하고 뭐 동갑이네. 강경호. 네. 하면서 이런 라인하고 동갑인데 이제 은퇴를 본인 진짜 이제 하려고 하나 봐요. 진짜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 뛰고 그래요? 끝내겠다고 이제 최근에 발언을 했습니다. 세우도 진짜 그때 도미닉 크루즈 이겼을 때 한 두세 경기 뛰었으면 진짜 재밌는 경기 너무 잘했잖아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잘했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2020년 5월이고 도미닉 크루즈를 이긴 게 돌아와서 경기 뛴 게 2023년 5월입니다. 그래서 내리 3연패를 했죠. 알저메인 스털링, 메랍 드발리시빌리, 송야동으로 이어지는 3연패.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6연승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근데 뭐 또 그때 세우도의 어떤 교섭 전략이 통했으면 진짜 진짜 받았겠지. 진짜 결과론적이니까. 레전드가 되는 거잖아요. 레전드죠. 레전드 아니고 이건 레전드죠. 예, 알바름으로 가져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참 바란스가 어렵다. 인생에 있어서 뭐 그런 생각. 세후 뭔가 돈이 많을 것 같아. 이름도 세후도야. 세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세주도로 썼어요. 세주도.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세후도더라고요. 세후도 맞아. 네, 헨리 세후도까지 얘기를 나눠봤고 지금 멕시코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파생돼서 요거까지는 한번 얘기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UFC 넘버 대회가 있습니다. UFC 넘버 대회에 멕시코 선수들이 좀 나와요. 특히나 이제 메인 이벤트 경기를 뛰는 디에고 로페스라는 지금 패더급에서 한참 뜨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하고 챔피언 결정전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혹시 디에고 로페스 어떻게 보고 계시는 선수인지? 디에고 로페스는 멕시코에서 훈련을 하지만 그 브라질 선수죠. 아 그렇죠. 근데 특이한 좀 이력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브라질 선수인데 멕시코에 주짓수 코치 자리가 연결이 돼서 멕시코로 19살 때 왔다가 그때부터 이제 쭉 멕시코에서 훈련하면서 알렉사 그라소 주짓수 코치도 하고 본인 체육관도 가지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선수죠. 진짜 좀 특이한 선수고 이 선수는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스페인어도 당연히 유창하게 구사하고 네. 그리고 또 노체 UFC에서 브라이언 오르테가랑 맞붙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멋있게 이겼죠. 아, 또. 근데 희한한 게 이 선수 이제 브라질 선수지만 약간 멕시코의 아들 같은 느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캐릭터가 입체적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알렉사 그라소의 주짓수 코치인데 뭐 둘이 사귄다는 얘기도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아. 둘이 사귀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플레잉 뭐, 코치죠, 진짜 말 그대로. 네, 플레잉 파이팅 코치. 코치고, 그리고 작년에 노체 UFC 때 그게 기록이었다고 하는데 본인 경기를 뛰고 음. 바로 세컨으로 올라왔어요. 아 맞아, 메인 네, 이벤트에서. 같은 날에 그렇게 한 사람은 있지만 시간 그 경기하고 그 텀이 제일 짧은 걸로 또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올라오는 과정들이 진짜 빠르고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워낙 또 빨리빨리 경기를 끝냈으니까 네. 데뷔 전에 이제 모부사르 에블라이프한테 에블라이프 맞아. 한정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게빈 터커, 팻 사바티니, 소디크 유서프, 댄 데니게. 이게까지 연파하다가 네. 브라이언 오르테가를 딱 잡으면서 그쵸. 레벨이 확 올라간 네.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틀전을 받았습니다. 데이나 화이트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음, UFC가 딱 선호하는 스타일. 그쵸. 피니셔고 박진감 있고 두려움이 없고 경기 오퍼 다 받고.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날 경기 대회 때 또 주목받는 경기가 있는데 한 명은 멕시칸, 한 명은 벨라토르 출신입니다. 아 이거는 이정수 자문밖에 연결해서 알 필요가 없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네, 없다. 이건 야이르 로드리게스 야이 로드리게스. 하고 파트리시오 핏불의 네. 경기가 잡혔습니다. 네. 이 경기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공격력이 엄청난 선수고 핏불 같은 경우는 벨라토르의 레전드예요. 이 선수도 레전드입니다. 레전드죠. 레전드인데 네. 벨라토르 레전드인데 뭐 말씀드렸지만 벨라토르의 뭐 랜디 커투어 뭐 요 정도 되는 벨라토르의 사쿠라바 정도 되는 선수인데 이제 벨라토르가 PFL에 합쳐지면서 진짜 뭐 비즈니스 스토리에서 빠지지 않는 이 새로운 오너십이 들어온 후에 어떤 개국 공신들을 다 내치는 딱 그 스토리에 의해서 핏불이 나갔고 UFC랑 계약을 했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진짜 컨텐더급 타이틀 컨텐더급인 야이르 로드리게즈랑 한 판을 하는 거죠. 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야이르하고 핏불하고 또 키 차이도 좀 많이 나는데 많이 나죠. 근데 핏불도 사실 뭐 장신의 선수들하고 안 싸본 게 아니니까 많이 싸워봤어요. 네. 실제로 라이트급에서도 뭐 활동을 했었고 이 선수가 패더급 선수지만 라이트급에서 마이클 챈들러를 KO도 그렇죠. 시켰어요. 네. 벨라토르의 챔프 더블 챔프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지금 패더급이 일리아 토프리아가 평정을 하고 라이트급 올라갔죠. 네. 그 전에는 맥살로이하고 볼카노프스키 둘이서 그 양강 체제로 밑에 사람들 다 죽여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활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밑에서 뭐 디에고 로페스 같은 선수들 올라오고 있고 외부에서 핏불 좀 이따 얘기할 또 피코 이런 선수 막 들어오면서 이제 재밌어요. 패더급도 엄청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UFC가 대단한 게 솔직히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선수들의 수준과 그 풀의 뎁스가 미쳤잖아요. 솔직히 난 이런 건 처음 봐 진짜. 와. 그러면서는 이제 오히려 승패 이런 거는 뭐 다른 분들이 전문가분이 많이 하니까 누가 유리한 거예요. UFC 입장에서 사업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 기반의 야이르와 벨라토르를 대표하는 핏불 누가 이기면은 조금 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멘틀 브랜드 전략의 이정수 자문입니다. 나옵니다. 이 자문인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봐요. 다르게. 그러니까 UFC 입장에서 뭐 개개인 뭐 임원 개개인에 따라서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UFC가 엄청난 게 그걸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스포츠의 속성에 손을 안 대요 UFC가. 그러니까 승부라는 거는 승부 내에서 정해지는 거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호감적 매치업은 짜줄지언정 누가 이기고 올라올지는 그 선수들에게 맡긴다. 이 자연의 섭리에 맡긴다가 UFC 스탠스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데이나 화이트가 다른 프로모터랑 다른 점이 대단한 점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있잖아요. 데이나 화이트가 좋아하는 선수 에블로에프 싫어하고 디에고 로페스 좋아하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데이나 화이트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얼굴 빨개지고 표정 관리는 못할지언정 그 결과나 그 시장에 대해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른 복싱 프로모터들은 진짜 자기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골든보이가 졌는데도 이기거나 최소 비기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서 이 심판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항상 따라붙는데 데이나 화이트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승부에도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금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게 심판에 있어서도 개입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나 화이트나 UFC는 심판 판정에서 피해 입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틀린 판정이나 골든보이가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편파로 이기면 그걸 또 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데이나 화이트나 UFC의 입장은 그 궁극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같아요. 승부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기용을 할 때는 이왕이면 다홍침하기 때문에 등가면 선수들의 역량이 비슷하면 혹은 차이가 크지 않으면 스타성이 있는 선수를 기용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핏불과 야이르도 그냥 그 경기를 아끼지 않는 그때그때 있는 돈을 다 써버리듯이 매치업을 짜는 UFC의 어떤 매치업의 예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기든 뭐 생각은 해놓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누가 이기든 어떤 시나리오로 간다던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누가 이기든 또 손해는 없고 뭐 둘 다 윈윈일 수 있는 누가 이기더라도 UFC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그렇죠. 그게 UFC의 로스터하고도 이어지는데 생태계가 그치. 6,700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한테 소위 몰빵하고 기대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면 말 그대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근데 6,700명으로 포트폴리오 스프레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원칙만 가지고 매치업만 계속 짜면 알아서 UFC는 무럭무럭 잘한다. 약간 이런 모델인 거죠. 이게 프라이드나 예전에 다른 단체에서는 못해요. 그렇죠. 로스터가 풀이 조그마니까 이 선수 한 명을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야이르가 이겼어요. 핏불을 이겼어. 그럼 야이르는 레전드를 이긴 멕시칸 파이터. 그렇죠. 로서 또 한 번 또 생명력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타이틀 전선에 뭔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핏불이 이기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핏불이 이기면 바로 컨텐더급으로 가는 거죠, 사실. 특히나 인상적으로 이기면 거의 바로 타이틀전 직행 가능성 아주 커지죠. 챈들러 라인처럼. 챈들러 같이 딱 챈들러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로이하고 볼카가 다 쓸고 나서 토프리아도 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새로운 피가 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핏불이 이기고 올라오면은 바로 타이틀전 갈 수도 있겠군요. 여기서 또 처음에 그 K 머신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핏불도 이제 쇼군, 닌자, 크로커처럼 별명이죠. 별명이 이름이 된 케이스입니다. 파트리시오 pit불 형제예요. 프레이레죠. 파트리시오 프레이레 맞아요. 프레이레인데 어려우니까 핏불. 핏불 브라더스. 형 핏불 동생 핏불. 네. 그 약간 벨라토르의 디아즈 브라더스 같은 거. 둘 다 엄청나게 화끈하고. 근데 왜 핏불이죠? 근데 이게 알롭스키 닮아서. 핏불이 알롭스키는 사실 핏불 같이는 안 생겼어요. 알롭스키는 스파르탄 같이 생겼지. 그죠. 근데 보면 그게 있어. 티아고 알베스 핏불이잖아. 핏불 같이 생겼잖아. 그렇죠. 티아고 알베스는 티아고 알베스는 진짜 핏불 같잖아. 그렇잖아요. 실제로 pit불 키우거나 그러고. 맞아요. 그죠. 티아고 그 알롭스키도 핏불 키웁니다. 이름이 막시무스.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 따서 막시무스인데. 근데 파트리시오 핏불도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핏불 같이 생겼어. 진짜. 대구박 딱 크고 모가지 두껍고 승모근 딱 올라와 있고 조그만데 완전 컴팩트한 이미지. 아니 잠깐만 이게 갑자기 너무 급진전인데 핏불이 코리안 핏불도 있지 않았나요? 서두원. 서두원 코리안 핏불. 서두원. 그 서두원 선수가 선수라고 불러야 되나? 뭐 지금 서두원 전 선수가 은퇴를 했다고 보면 필리핀에 지금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요새 박원식 컨텐츠라든가 좀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기억에 서두원 선수도 해외 진출할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나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거. 과정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음. 서두원 선수 그러니까 제가 벨라토르 중계를 했었잖아요. 그죠. KBSN KBSN에서 이제 벨라토르가 이제 어떤 저의 읍소를 통해서 좀 계약이 좀 됐죠. 이거 되게 괜찮은 컨텐츠가 있다. 읍소? 뭐 하여튼 뭐 이런 언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를 했었으니까 스카코커랑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네, 맞죠. 근데 벨라토르가 좀 그 당시에 그때 되게 복작복작 재밌을 때예요. 막 킴보 오고 켄 셴락 차일손에 막 다 사인하고 그럴 때였는데 한국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한국 선수가 꼭 필요하다. 그쵸. 방송국 입장에서도. 무조건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무산이 됐는데 몇 명의 선수를 제가 실제로 이렇게 그래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서두원 선수예요? 그중 한 명이 서두원. 그때 뭐 근데 뭐 그쵸. 그때 어디까지 스카코커- 진척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오갔어요. 스카코커하고. 음. 그래서 저도 뭐 서두원이란 선수가 뭐 이런 뭐 화끈하고 외모도 뭐 서두원 선수도 pitbull 같이 그렇죠, 맞아요. pitbull 느낌 있어요. pitbull상. pitbull상이죠. pitbull상. 그래서 뭐 서두원 그때 얘기했던 게 쌍칼 유상훈. 유상훈. 쌍칼 유상훈. 그리고 지금 레슬링 도장하는 김형수 선수. 김형수. 네, 김형수. 그 주먹이 온다 김형수. 시즌 1에 네. 그 박형근 선수하고 네, 라이벌을 앵글이 이뤘던 있었던, 김형수 뭐 요런 선수들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사는 안 됐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한국 선수가 벨라토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죠? 한국 개 선수들은 한국 개 있었어도 선수들만 있고 그쵸. 한국 선수들은 없었죠. 없었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죠? 한국계는 이제 벤슨 핸더슨도 있었고 좀 있었는데 조니 에블랜도 있고 조니 에블랜도 있고 지금 벨라토르 얘기 나왔으니까 마무리하는 의미로 조니 에블랜도 나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오려고 출전하려고 그러니까 벨라토르에서 나와서 UFC로 가려고 많이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조니 에블랜이 그런 얘기를 했죠. 경기를 좀 잡아달라, 대회를 좀 출전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챔피언들이 그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모션에 있어서 이미지에 좋지도 않고 뭐 저나 팬들로 하여금 이런 업계 종사자나 팬들로 하여금 야, 그 대회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네. 소식이어가지고 5월 1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8일에 UFC 파이트 나이트가 열리는데 이때 모브사르 에블로에프의 상대가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에론 피코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에론 피코가 드디어 벨라토르에서 나와가지고 UFC의 데뷔전을 펼치게 되는데 에론 피코에 대해서 또 가장 또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는 그쵸. 가족 다음이라고는 평가가 알 있습니다. 필요가 없지만 알 필요가 없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어떤 유럽 참고로 안 가봤습니다. 네. 유럽 여행에서 맞닥뜨리는 보기에는 좋지만 살 필요까진 못 느끼는 골동품 같은 그런 정보들이 저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론 피코 알고 네. 있죠. 왜냐면 제가 벨라토르 중계를 할 때 에론 피코가 벨라토르 그러니까 MMA 데뷔도 했었고 뭐 그렇죠. 당시에 벨라토르가 잘 나갈 때니까 신인들을 많이 찜을 했었어요. 맞아요. 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뭐 NCAA의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에론 피코는 더 어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뭔가 좀 이게 뜨고 있는 선수. 거의 한국 나이로 17, 18, 19 이럴 때 그 디벨롭먼트 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개발 딜, 개발 계약 이런 걸 한 거예요. 나중에 될성부른 떡잎 때부터 픽업을 한 거죠. 에런 피코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레슬러예요. 국가대표로 실제로 출전도 했었고 프리스타일 자유형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여러 대회도 출전했던 선수인데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해서 유소년 골든글러브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아마추어 복싱 대회를 청소년 때 우승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판크레이션이라고 예. MMA와 거의 유사한 뭐 미국의 삼보 같은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도 석권을 한 국가대표급 레슬러인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벨라토르에 굉장히 일찍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이제 프로 무대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뭐 골든보이로서 얘는 그냥 무조건 성공할 선수다. 무조건 챔피언이다. 사실 이런 평을 항상 받아왔던 선수죠. 예. 2017년 데뷔니까 네. 근데 96년생이거든요. 21살 때 벨라토르에 데뷔를 했는데 이미 네. 그 전에는 레슬링도 잘해, 복싱도 잘해, MMA 섞은 MMA도 경험이 있어 네. 아마추어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는 키우면 벨라토르를 무조건이다. 대표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그때 평가도 하셨었고 실제로도 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벨라토르가. 그 얼굴도 잘생겼고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집안도 좋고 아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어. 이 선수가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네. 조금 어려운데 캘리포니아가 원래 멕시코 영토였어요. 멕시코 영토요. 캘리포니아가 미국 땅이 아니라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건 뭐 이런저런 일, 뭐 전쟁과 차관과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뭐 이런 사연들이 중간중간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서 미국 영토가 됐는데 어쨌건 멕시코 영토일 때 그 주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도지사 있듯이 거긴 주지사가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도지사 멕시코 영토일 때 마지막 도지사 가문이 에런 피코예요. 피코 패밀리가 거기 도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는데 그 가문의 후계자예요. 후손이에요. 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명문 집안이네요. 명문 집안인 거죠. 뼈대 있는 집안이죠. 명문 집안. 네. 매니저가 한 명 붙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이제 컨택을 하는 거야. 에런 피코한테 스타성이 있는 선수라는 게 소문이 나니까 캘리포니아 바닥에서 네. 드웨인 진킨이라는 MMA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진킨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매니지먼트를 하던 사람인데 부동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비즈니스긴 하지만 약간 본인이 좋아해서 이제 격투기 선수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돈도 거죠. 있겠다. 약간 아메리칸 탑 팀의 댄 램버트 같이 약간 서부의 아메리칸 탑 팀의 댄 램버트 같은 사람이에요. 약간 이 선수가 주로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 AKA 선수들을 많이 매니지먼트를 했고 이 매니저가? 네, 매니저가 그래서 청리델이 AKA랑 친해요. 청리델도 이 사람이 매니지먼트 했고 케인 벨라스케즈 네, 당연히 10몇 년 전에 그 전성기 때 케인 그리고 코미어 뭐 마이크 스윅 뭐 존 피치 조시 코스책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다 이 진킨 엔터테인먼트에서 했어요. 이제 MMA 매니지먼트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레이더에 이제 에런 피코가 딱 들어온 거죠. 이 10대 소년이 이런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가 접근을 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나랑 계약하자. 너는 골든보이라서 바로 챔피언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프로로 가면 바로. 바로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에런 피코의 학부형들께서는 얘가 대학교에 가서 NCAA 그러니까 미국 대학 채용 리그에서 디비전 1의 1부 리그에서 대학교 가서 학위를 따면서 공부하길 바라는 거죠. 이게 상충을 한 거예요.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미국 NCAA에서는 이 NCAA 소속 선수들이 프로스포츠 선수 같은 스폰서 딜을 하는 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그래서 그게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바로 박탈이에요. 선수 자격이. 근데 보세요. 에런 피코는 이미 지금 줄선 스폰서도 있고 매니지먼트도 있어. 돈을 바로 벌 수 있어. 근데 부모님은 NCAA를 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10대 때부터 은근하게 화제가 됐어요. 인사이더들 사이에서. 얘 행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진킨이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한 거죠. 어머님 앉아 보이소 이거. 요새 무슨 시대인데 대학교를 보냅니까?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논리로 내세웠던 게 풍문에 의하면
NCAA 가봐야 올림픽 메달이랑 전혀 무관한데 NCAA 커리어를 하는 동안 선수들이 이게 관절이나 부상이 엄청 많다는 것도 내세우고 막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네. 넘어가셨나요, 부모님들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하. 진킨이 이제 피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야, 네가 좀 얘기해봐라 부모님한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아이가 막 이렇게 된 거지 약간. 그래서 피코가 엄마 저 계약하고 싶다.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계약을 한 거야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이 조건 자체가 벨라토르와의 디벨롭먼트 딜, 개발 선수 개발 딜, 선수 개발 계약. 그러니까 미리 찜콩 해놓는 거예요. 추후에 계약 들어간다. 그렇지. 활동한다. 계약금도 주고 다 할 테니까 너 딴 데랑 계약하지 말고 우리랑 계약이다. 그리고 진킨 엔터테인먼트랑 계약하고 그리고 그 디스론이라고 예전 티셔츠 브랜드 있어요. 케인 벨라스케즈, 뭐 벤슨 앤더슨 엄청 많이 입던 브랜드. 맞아요. 정찬성 선수도 아마 디스론 바지 한번 입고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게 약간 하드락 분위기죠.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네, 이미지 네, 화려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완전 하드락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스폰서십 딜 이렇게 막 패키지로 묶어서 에런 피코는 이미 계약에서 돈을 좀 벌고 네. 이렇게 된 거죠. 올림픽 메달을 따고 돌아와라. 그럼 우리 MMA 시작하자. 그렇게 이제 팀이 꾸려진 거예요. 근데 항상 격투기는 변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올림픽 트라이얼에서 탈락을 할 거예요. 거기 살짝 꼬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피코 이 선수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스포츠 파이터잖아요. 네. 멀티 무술 파이터잖아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선수였거든요. 당연히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에서 네.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수가. 기억난다. 이때 어떤 얘기가 또 흘러나오냐면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가요. 저는 이게 PR 전략이라고 보는데 라커룸 그러니까 스파링룸 스토리를 살짝 흘려요, 항상. 제일 유명한 게 케인 벨라스케즈고 제 기억이 맞으면 지금 조금 가물가물한데 에런 피코가 스파링에서 바디샷으로 조시 톰슨을 다운시켰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막 하이비 엄청 올라간 거야. 그때 조시 톱스는 그때 잘할 때요. 레전드일 때죠. 근데 조시 톰슨 역시 진킨 엔터테인먼트 소속 선수고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 선수고. 그래서 이 선수가 괴물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벨라토르 데뷔를 앞두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때 좀 그 생각했어요. 그때 이미 30대였으니까 내가 본 바로는 이렇게 하이비 올라온 선수들 데뷔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격투기라는 거는 좋은 운동선수가 꼭 이기는 종목이 아니에요. 턱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 데뷔전에서 압박감도 있고 심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데뷔전에서 서브미션에 실신을 하는 거예요, 선수가. 이게 네. 저도 이제 가물가물해서 봤더니 1라운드 24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목 따인 거예요. 길로틴 들어가다가 쪽으로. 상대가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완전 투자 파이터예요. 내가 알고 그 간판 설치 같은 데서 일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름이 잭 프리먼이라는. 맞아, 잭 프리먼. 네. 이 선수가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 데뷔하는 선수니까 비슷한 레벨의 선수를 맞붙인다고 해서 전적은 있지만 안 세 보이는 선수를 붙였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불안했던 게 이게 아마 라이트급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라이트급이죠. 네, 데뷔전을. 근데 일단 에런 피코가 조그매, 내가 보기엔. 맞아요. 조그매. 얘 조그만데. 근데 제크 프리먼이 나왔는데 그 전형적으로 그 체급에 비해 거인인 선수 있죠. 그쵸, 있죠. 완전 딱 그런 느낌. 키 한 180에다가. 네, 피코가 들어가다가 제 기억이 맞으면 무릎을 맞고 길로틴의 목을 따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완전히 원래는 피코가 완전히 신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벨라토르부터 해서 완전히 손이 물 먹은 거죠. 많이 꼬인 거지. 근데 아니 그래서 또 잘해요. 패더급으로 바로 내려와가지고 4연승하고. 근데 또 여기서 헨리 코랄레스라는 맞아요. 그 터프하기로 유명한 파이트레디의 파이터인데 이정영 선수도 이렇게 세게 스파링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완전 상남자 스타일인데. 헨리 코랄레스. 헨리 코랄레스한테 1라운드에 KO 당하고. 엄청 터프가요, 헨리 코랄레스. 아담 보리시치한테 또 KO 당하고. 그리고 또 연승하다가 뭐 제레미 케네디한테 또 뭐 그때는 어깨가 빠졌나 맞아요. 그랬어요.
경기하다가 갑자기 어깨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씩 어그러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어느덧 이제 30살이 됐. 29인가 그래요. 한국 나이 30 정도 됐을 거예요. 30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진짜 사실 30살 때부터 한 3, 4년이 진짜 전성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해요. 이 선수가 확실한 거는 레슬링 할 줄 알고 힘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애기 몸이었는데 20대 때를 지나면서 몸도 엄청 커졌고 화력이 그 레슬링은 당연히 센 거고 복싱 화력이 좀 미쳤어요. 그렇죠. 진짜 완전 돌주먹이에요. 그냥 막 퍽퍽 소리 나는 느낌의 주먹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는 좀 되죠. 근데 이 선수가 어쨌건 10년 동안 부침이 많아서 이제 뭐 맷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가 좀 붙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증명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상대가 이제 에블로프예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타격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9대 1이잖아요. 그렇죠. 레슬링 그래플링이 9고 타격이 맞아. 1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매치업이라고 보십니까? 스타일상? 모브사르 에블로에프 세잖아요. 세죠. 진짜 세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피코 입장 이게 모브사르가 한 랭킹 4위인가 5위인가 그렇죠. 그런데 탑5죠. 바로 피코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UFC에서 피코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대목이죠.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근데 매치업상 보면 피코한테 나쁜 매치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러시안 다게스탄 레슬링이라는 게 다게스탄 사람은 아니죠. 에블로에프. 인구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 체첸하고 이렇게 같이 그쪽인가요? 붙어 있는 카프카스 자치공화국.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쪽 레슬링은 또 다른 레슬링이니까 레슬링이죠. 이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근데 이게 UFC 입장에서는 매치업이 너무 괜찮은 매치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웃을 수 있는 매치업. 피코라는 신성이 나와서 5위를 잡아주면 원래 UFC가 선호하는 캐릭터인데 모든 걸 다 갖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수. 실력, 피니시 능력, 뭐 외모, 스토리 뭐 다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그 아우라가 있어요. 약간 일리아 토프리아 같은 그 아우라가 있어요. 에런 피코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뭔가 거물의 아우라가 있어요. 거물의 아우라. 그게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는 선수인데 이겨주면 좋은 거고. 좋죠. 반대로 모브사르 에블로에프는 실력은 UFC도 안단 말이죠. 이 선수 잘하는 거. 근데 뭔가 그 시그니처 임팩트가 없어. 시그니처 윈이 없으니까. 떠오르는 경기. 짜 생각 안 나잖아요. 최승우 선수 경기밖에 없어요, 저는. 떠오르는 경기가 딱 안 떠오르죠, 진짜. 뭐 알저맨 스털링까지 뭐 이긴 거야 뭐 잘했는데 이제 경기의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딱 머리에 박히는 어떤 움직임 같은 건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선수가 5위인데 계속 어떻게 소위 이렇게 선반에 넣어놓을 수는 없는 수납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명분이 없었는데 외부 세력이 들어왔을 때 이 신성 출신의 에런 피코를 막아냈다. 거기서 여기서 또 좋은 경기를 펼치면 바로 또 컨텐더급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모브사르 에블로에프도 이번 경기에 엄청 좀 퍼포먼스까지도 사활을 좀 걸 거예요. 와야죠. 그래야 바로 타이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차피 이제 누가 챔피언이 될 거 아닙니까? 볼카가 됐든. 근데 볼카가 또 돼도 좀 사실 문제거든요. 다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볼카가.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새 얼굴이 계속 밀고 올라와야 되고. 그렇죠. 뭐 로페스가 챔피언이 돼도 막 이렇게 섞어놓은 게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셔플 기간이라고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핏불이나 에런 피코 같은 새로운 인물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렇죠. 아마 돈을 좀 주면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데려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둘 다 좋은 조건이니까 오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토프리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토프리아 상대가 지금 뭐 마카체프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마카체프 쪽에서는 어떤 뉴스냐면 이번에 벨랄 무하마드하고 잭델라 마달레나 경기를 보고 잭델라 마달레가 만약 이기면 나는 걔랑 붙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부를 단 거죠. 지금 당장 근데 6월 말에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 둘을 붙이려고 했는데 약간 한 발 빠진 느낌이거든요. 마카체프는. 마카체프가 무하마드랑 원래 절친이고 스파링 파트너다 보니까 걔가 챔피언일 경우에는 웰터급에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근데 토프리아가
마카체프가 아닌 마카체프가 아닌 선수 찰스 음. 올리베이라랑 경기가 열린다 한다라는 네. 정보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음. 얘기냐면 네. 이번 UFC 대회 스페인어 방송에 갑자기 자막이 뜬 거예요. 어. 노체 UFC 예고를 하면서 스페인어 자막이 뜬 건데 스페인어 방송에 노체 UFC에서 일리아 토푸리아가 찰스 올리베이라와 맞붙습니다. 공식 자막이 뜬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설왕설래가 된 거지. 이게 실수냐, 유출이냐, 의도냐, 뭐 막 이렇게 된 거지. 그 그렇게 된 지금 거야, 막 말 그대로. 이걸 기정사실화 시키는 매체도 많아요. 많아요. 예. 왜냐면 방송사니까 예, 예.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띄워놓은 거 아니냐. 자막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아, 그렇네. 그걸 그렇지.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그치. 이미지까지 넣고 막 이래야 되니까 준비를 아, 해놓은 그렇죠. 거면 이거는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 아, 그렇네. 맞아. 그렇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정보는 확실한 팩트일 것 같은데 네. 왜 누가 네. 어떻게 이거를 이제 됐나. 이게 이거는 또 이제 고트 타임이니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UFC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UFC가 매치업을 만들 때 쓰는 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매치업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면 토푸리아가 갑자기 그 패더급 타이틀을 내려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얘기가 좀 있었던 게 당연히 이거 UFC 쪽에 사정 교감이 없었으면 이게 내려놓진 않았을 거다. 그거는 맞는 거고. 그 이후에 퍼스트 라운드 매니지먼트 쪽에서 당연히 우리 얘기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키카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말키카가 이제 일리아 토푸리아의 매니지먼트사 퍼스트 라운드 매니지먼트의 대표입니다. 인터뷰에 나와서 아리엘 헬로아니 쇼였을 거예요. 거기 나와서 야 와니야 너 이 정도 되는 큰 결정을 대회사와의 교감이 없이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아까 헨리 세우도 같이 조금 앞서서 내려놓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UFC는 제가 보기에는 챔프 같은 거는 선수의 체급이 너무 커지면 흥행이 되더라도 조금 눌러놓으려는 경향이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거죠. 마쿠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그래서 어쨌건 팩트는 알려진 바는 또 확인한 바는 패더급은 내려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딱 뭐 저는 안 보지만 환승연애 같이 탁 환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카체프가 일단 그렇죠. 마카체프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한 적 없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지. 근데 UFC 입장에서는 또 토프리아를 또 마냥 놀릴 수는 없는 거고 UFC는 제가 보기에 불확실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건 뇌피셜입니다. 완전한. UFC가 매치업을 할 때 도망자 프레임을 씌워요. 매치업을 안 받아주는 선수한테. 그래서 공식적 경로로는 안 되죠. 비공식적 아니면 전원을 통해서 쓱 흘립니다. 지금 이 경기가 오퍼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올리베이라는 아마 오케이를 할 올리베이라 거고 오케이죠. 무조건. 올리베이라 원했어요. 토프리아가 토프리아도 어느 정도 화답은 했는데 뭐 맞붙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토프리아가 이걸 거절을 하고 이러면 여론이 이제 조금 야 토프리아 너 왜 안 받는 거야? 라이트급이 올라왔으면 일단 한 경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UFC가 스토리가 엄청 풍부해졌다. 풍부해졌죠. 네, 진짜 풍부해졌어.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 방송 누가 봅니까?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영문으로 다시 옮겨지고 그걸 또 한국에서 옮겨지고 뉴스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하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통제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이게 흐름이라든가 여론을 또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또 아까 나누다 얘기했지만 워룸도 있잖아요. 워룸. 네. 워룸이라는 데가 본부에 있는 UFC 본부에 있는 사무실 같은 데인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대요. 뭐 대표하고 매치메이커들하고 일부 직원들. 그러니까 매치메이킹을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도 하고 왓썹 에브리원 뭐 할 때 어, 거기가 워룸이잖아요. 극비 보안 시설 같은 보안 거죠. 시설인데 벙커 같은 건데 예. 근데 그걸 이제 찍다가 의도치 않게 매치업이 뒤에 나와 써 뒤쪽에 있는 그 거죠. 판넬이 살짝 음. 걸치지.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막 매치업 확대해서 캡처해서 막 이렇게 어. 확대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게 그런 실수를 할 사람들도 아니고 음. 그건 어떻게 보면 음. 의도적으로 살짝 흘린 거라고 음. 봐야겠죠. 예. 예전에 유출 사건 중에 저 정확하게 어떤 매치업인지 모르는데 그거는 진짜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경기장을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예. 잡아놨는데 경기장 쪽에 누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아 맞아. 매치 뭐 메인 이벤트는 뭐야? 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뭔지 알아요. 그 경기장에서 예매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발표도 하기 전에 그거를 그게 T-모바일 아레나 할 거예요. 아 T-모바일 아레나요. 네. 메인 이벤트 이미지를 어. 경기장 전광판에 띄운 발표가 안 된 매치업을 경기장 전광판에 먼저 띄운 거예요. 그죠, 그게 그죠. 메인 이벤트였어요. 그게 예상은 되던 매치업인데 그게 떠서 저기 화제가 된 적이 등 있어요.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죠. 누가 IT 쪽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 아닐까? 아닌가? 그것조차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그것도 빵 한번 이렇게 좀 화제성 그러니까 미리 얘기가 돼 있던 매치업이니까 뭐 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매치업이니까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대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 관점에서 이입을 해보면 속성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그 어떤 브랜드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 미디어 소스를 흘릴 수 있는 흘릴 수 있는 뭐랄까 플랫폼이 많으면 좋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비공식적 플랫폼의 일종일 수는 있겠네. 전광판까지도. 전광판까지도 할 수 있죠. 뭐 T-모바일 아레나라 그때가 처음 이제 생길 때요. 거의. 그러니까 T-모바일 아레나라는 이 경기장에 대한 인식도 좀 심어주고. 그렇네. 뭐 그럴 그렇지 수 않았을까? 있겠네.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있겠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걸 실수해? 뭐 이랬는데 맞아. 그러지 그렇네. 않았을까? 그것도 말이 되네. 음모 이론을 또 펼쳐봅니다. 네. 짧게 이 얘기는 이제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FC 랭킹 얘긴데요. 네. UFC 랭킹. 칼릴 라운트리부터 시작된 UFC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랭킹에 대한 불만. 미디어들이 이제 랭킹을 매기는데 경기를 잘 싸우고 진 선수는 왜 랭킹이 안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데이나 화이트 대표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 AI로 이제 랭킹을 할 거다. 내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다. 그 전문가가 보니까 마크 저커버그였어요. 아니 이러면 인정이지 솔직히. 이러면 좀 인정은 인정인데 메타의 CEO입니다. 회장이죠. 회장 거의. 예.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AI로 랭킹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나올까요 그게? 근데 저는 뭐 잘 나올 순 뭐 흠결이 있겠죠. 뭔진 모르지만. 있겠죠. 굉장히 이게 정량적인 게 아니잖아요. 되게 정성적인 부분인데 AI가. 근데 저는 여기서 미디어 전략 UFC 미디어 전략을 또 한번 보는 건데 이거는 저커버그 AI가 방점이 아니라 랭킹이라는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가 방점이다. 그러니까 랭킹 자체가 화두가 되고 랭킹 자체가 원래 단독 아젠다는 아니에요.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랭킹에 크게 신경 안 써요. 격투 팬들은. 근데 UFC가 언제부턴가 그 현지 중계를 들으면 몇 위와 몇 위가 싸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랭킹이라는 게 권위가 지금 UFC는 챔피언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로는 그 많은 대회의 메인 이벤트를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전 챔피언들을 사용하고 전 챔피언 이외의 권위는 이제 랭킹이죠. 그게 브랜드 꼬리표 같은 거니까. 제가 예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데이나 화이트 기자회견 때 그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지금 선수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혹시 그때 멕시코였으니까 혹시 지역별 챔피언 같은 걸 둘 생각은 없냐 했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일축을 했어요. 그건 생각 없다. UFC는 언제나 원 워드로 되게 명쾌하게 그 메시지를 푸는 데니까 UFC 벨트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세계 챔피언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조금 이양을 시켜서 좀 복작복작 하려면
랭킹 자체의 권위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랭킹이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3위가 누군지 기억 안 나잖아요. 요 선수 정도면 7, 8위 아니야. 요 정도지. 근데 이제 랭킹 자체를 화두로 끌어오는 거지. 더 권위를 줄 수도 있고. 권위는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랭킹이 화두가 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뢰를. 신뢰가 더 생기는 근데 거고. 요즘에 AI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급에 올라왔냐면 지브리 그 있잖아요. 지브리. 만화. 저는 그거를 AI가 했으리라고 그래서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 봤을 때. 제 것도 동생이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조카랑 찍은 거를. 이거 너무 그럴듯해. 너무 그럴듯하죠. 이거 보고 야, 이 AI 시대가 도래했구나. 도래한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도래가 아니라 한 솔라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도래에서 솔라. 이게 도래에서 시도로 가는 거니까. 시도로 도래, 가는 거니까. 도래 솔라는 괜찮은데. 도래가 아니라 여하튼, 솔라다. 네. 언어 유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AI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세돌부터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바둑부터, 알파고부터. 2014년 5년 때. 알파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브리 뭐 만화. 근데 랭킹을 AI로 매긴다? 뭐 그 로직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비전문가가 알 수는 없는데 잘 짜놓으면 그럴 듯할 수는 있겠다. 여러 가지 변수를 섞어가지고 그쵸. 랭킹을 그럴 하고 수 있죠. 그리고 메타가 다른 뭐 예를 들면 이름 없는 회사야.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메타라는 권위도 같이 여기서 부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UFC 랭킹이 잘 자리를 잡으면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복싱 리그도 그렇죠. 랭킹을 이런 식으로 매겨서 권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제 랭킹이 그렇죠. 좋은 의미로 이제 선수들 꼬리표가 돼주는 거죠. 언랭커와 랭커 사이에 어떤 뭐 차이점도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다른 거 먼저 하고 계세요 보세요. 그럼 이제 생각납니다. 좀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랭킹. 이거. 빨리 따라. AI인데 랭킹보다 AI인데 UFC가 항상 좀 신기술을 빨리 적용하는 회사예요. 그죠. 안 그런 것 같지만 스피어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UFC는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 체제의 UFC는 인터넷 에라 이후에 시작된 회사예요. 그래서 인터넷 네이티브 회사예요. 굳이 치면 미디어 회사 중에 미디어들이 보통 다 TV 네이티브거든요. TV를 시작점으로 한 회사인데 UFC는 사실 인터넷 에라 이후에 세워진 회사거든요. 물론 OTT 에라보단 전 회사지만. 그리고 보면 그때 OTT 개념이 희박할 때, 좀 약할 때 UFC 파이트 패스라는 OTT도 재빠르게 되게 발빠르게 런칭했던 회사고. 그런 의미에서 AI를 분명히 빠르게 접목은 시킬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 신기술을 빠르게 접목시키는 건 UFC DNA, 기업 DNA에 있기 때문에. 근데 뭐 UFC가 뭐 과격해 보이고 둔탁해 보이는 뭐 격투기 프로모션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정교하거든요. 경영 같은 걸 보면. 뭐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접목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조금 하나만한 얘기네 하고 나니까. 아닙니다. 네. 근데 뭐 많이 생각하신 내용에 비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하튼 뭐 이런 환경들의 변화가 또 안에 스포츠까지도 바꾸고 나가는 거니까. 진짜로. VAR이라든가 이게 뭐 더 한국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UFC는 하고 있긴 한데 뭐 기술의 발전이 또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오래 했네. 요 정도 해도 1시간 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또 충족시켜 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